편안한 휴일 아침 보내고 계십니까? 일요일 뉴스 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세가 약진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머쥐었던 핵심 경합 지역 선벨트가 이제는 두 후보 간 팽팽한 박빙 구도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즈와 CNN가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를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두 후보가 각각 2개 주에서 우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애리조나에서 50%의 지지율을 기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5%포인트 앞섰습니다. I'm here today to support Madam President, our future Madam President, speaking it into existence. 해리스 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2020년 대선 당시에도 7개 경합주 가운데 유일하게 승리를 거머쥔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에서 50%의 지지율로 해리스 부통령을 4%포인트 차로 제쳤고 네바다에서는 48%의 지지율로 1%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I think his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He just is the people's person. 바이든 대통령 후보 시절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던 4개 선벨트 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지난 5월 같은 조사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와 조지아, 네바다 등 3개 주에서 50%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에 크게 앞선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전체 흑인 유권자 84%, 라틴계 유권자의 54% 지지를 얻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등 3개 주의 여성 유권자 지지율에서도 14%포인트 앞섰고 유색인종 유권자 지지에서도 29%포인트 앞섰습니다. 젊은 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틱톡 사용자만 놓고 보면 이들 3개 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14%포인트 우세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개 선벨트 주에 고졸리아 백인 유권자 6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공개된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3개 경합주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4%포인트 앞선 바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17일 인터넷판에서 한국전쟁 종식 이후 한국인들은 필요시 핵 사용을 포함한 미국인들의 방위 약속을 믿으며 살아왔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의 핵 공격 시 체제를 멸망시키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에서는 미국의 비확산 체제에 반해 자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오랜 시간 금기시됐다며 그러나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앞두고 핵무장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잠시 중단된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18명이 한꺼번에 숨졌습니다. 하마스는 휴전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이스라엘은 국제적 압박을 가하면 하마스가 양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얼핏 평온해 보이는 한낮의 가자지구. 굉음과 함께 날아온 미사일이 건물을 타격해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정육 수산물상인 아부자와드시의 창고가 있던 자리입니다. 밤사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3발이 떨어져 폐허로 변했습니다. 공습으로 아부자와드시 부부는 물론 자녀와 부모, 일가 친척까지 최소 18명이 한꺼번에 숨졌습니다. وضرب هذا المكان من غير سبب عشان احنا نعرف انه اعداء الله اعداء دين ما فرقوش بين طفل ولا بين شيخ ولا بين امراه ولا بين عجوز ولا بين الشجر لا سلم لا الشجر ولا الحجر منهم. 이스라엘의 공습이 밤낮 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휴전 협상은 이집트로 자리를 옮겨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중재안이 전달됐는데 중재국 이집트는 의지만 있다면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يتم التعامل بشأنها والتفكير في كيفية جسر هذه الفجوات.
하마스는 지금의 협상은 미국의 조건을 강요하는 데 불과하다며 타결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협상단이 타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 중재국의 압력으로 하마스가 양보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해 휴전 합의를 모색할 계획인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자 중부에 대피령을 내리고 추가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교전 12일째인 현지 시간 17일 자국군이 계속 진격하며 진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연설에서 작전이 정확히 우리가 예측한 대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일 본토 기습일에 35km 진격해 서울 면적의 2배 가까운 1150제곱킬로미터에서 82개 마을을 장악했다고 15일 주장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일대에서 진격해오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여러 차례 격퇴했다고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17일 성명을 통해 코레네보, 루스코예, 체스카스코예, 포레크노예 등 쿠르스크 지역의 몇몇 마을로 진격해오던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저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연임을 포기한 가운데 고노다로 디지털상이 집권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 출마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마카와 요코 외무상도 기시다 총리에게 출마 의사를 알렸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됩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엠폭스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두고 국제사회가 아프리카를 돕지 못한 과거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비상사태는 백신과 치료제가 대부분 서구 국가에서 개발 제조돼 아프리카에는 거의 지원되지 않은 2022년에 불공평한 대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HO는 2022년 7월 엠폭스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가 지난해 5월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또 다른 하위 계통 엠폭스가 아프리카에서 확산하자 지난 14일 다시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쯤 국정브리핑을 열고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윤 정부 핵심 정책들의 추진 방향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국회 막판에 무산된 연금 개혁에 힘을 실을 걸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하반기 국정기조를 엿볼 수 있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통일 대한민국 화두를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는 게 먼저라며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까지 더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달 초쯤 두 번째 국정 브리핑에 나섰는데 특히 연금 개혁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혁안의 핵심 키워드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제고. 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중장년층보다는 늦춰 천천히 올리겠다는 겁니다. 또 출산 여성 등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금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도 제시할 예정인데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 변화로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조개혁이 동반된 이런 개혁안으로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로의 인상안으로는 7, 8년 연장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연금 개혁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건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로 제시한 상생의 연금 개혁을 책임지고 이끌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돌출 발언과 막말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국회의 모습이 대치 정국의 수준을 넘어 내전 수준이란 지적까지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탄핵 청문회장.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정모위원회 소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쏟아집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인부터 반성하세요.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여기는 정부가 아니고 잠깐 조용히 하세요. 정부가 하더라도 본인은 그런 발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 초기까지 권익위원장을 역임한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인데 송 의원 발언에 전 의원은 거친 표현과 함께 대통령 부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권익위 직원들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소관이 누구 때문에 더 많이 했는지. 창피한 줄 아세요? 여기는 아닙니다. 저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성석 좀. 당 최고위원 경선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전 의원이 당성 지지층 표심을 의식해 내뱉은 발언이란 지적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22대 국회 들어 이런 막말이 부쩍 잦아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 끝에 개원 뒤 28일이 지나서야 구성된 주요 상임위와 일상화되다시피 한 청문회가 고성과 삿대질의 주 무대가 됐습니다. 장관급 인사를 상대로 한 사흘 연속 인사청문회란 새 역사를 쓴 과방위에선 탈북자 출신 의원을 향한 다소 부적절한 언행도 연출됐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최 의원은 곧장 머리를 숙였습니다. 법사위에선 여당 의원의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앉아있어요. 무슨 퇴거 명령이야? 지가 뭔데? 공식 석상에서 서로를 겨냥해 빌런, 즉 악당으로 표현하는 건 예산일처럼 치부됐고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저는 이거 위원장님께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빌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와 반대로 많은 국민들은 빌런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상대당을 싸잡아 정신 나갔다고 표현하며 대정부 질문이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일본과 동맹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정신이 안 나갔습니까? 정신줄 놓지 말고. 이후 파행 원인을 두고 서로에게 탓을 돌리는 것도 습관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적대의식이 자리 잡으면서 이 거침없는 표현과 막말이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모처럼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한 여야가 실상은 따가운 국민 여론에 등 떠밀려 억지로 손을 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엽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번 당정에서는 한 대표가 강조해온 취약계층 폭염 지원책과 청년 고독사 문제 대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 안전관리와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등 다른 현안들도 폭넓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전국 당원대회를 열고 앞으로 2년 동안 당을 이끌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진행된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 바탕 지역 경선 결과와 권리당원 ARS 투표, 대의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등을 합산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발표합니다. 마지막 지역 경선까지 마친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90% 가까운 득표율로 사실상 연임을 확정지었지만 최고위원 경선은 막판 순위가 요동치며 혼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가 내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후반기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 방패 UFS 연습을 진행합니다. 올해 연합훈련에서는 야외 기동훈련이 48차례 진행되는데
여단급 훈련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실시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에선 여단급 야외 기동 훈련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UFS 연습 때 4건이었던 여단급 훈련이 올해 상반기에는 10건이었다가 이번에는 1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연합훈련 부대의 규모가 대대급보다 1,5배 이상 큰 여단급으로 확장하는 양상입니다. 많은 한미 장병들이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릴수록 훈련의 효과도 높아지고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으로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 동맹은 대응 능력과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 UFS exercise will reflect realistic threats across all domains, such as the DPRK's missile threats, and will take in lessons learned from recent armed conflicts.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연합훈련은 하지 않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별도의 연습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시 대비 연습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한미 연합훈련 때마다 북침 훈련이라고 주장하며 비난을 쏟아내온 북한이 이번에도 대응 도발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어젯밤 9시 25분 인천공항에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로 갈 예정이었던 하와이안 항공 항공기가 이륙에 차질을 빚으면서 승객 27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엔진 결함 문제로 출발이 지연됐고 승객들은 기내 안에 3시간 가까이 대기하다가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승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오늘 밤 9시에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0대 택시기사가 몰던 차량이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어젯밤 11시 반쯤 인천 만수동에 있는 아파트 상가 건물로 70대 남성이 몰던 택시가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상가에 입점한 부동산 중개업소 유리창 등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차량 엔진룸 등을 태운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났다는 소식에 놀란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차는 전기차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하남에서 열린 야간 마라톤 대회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에 미흡한 대회 운영으로 큰일을 치를 뻔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린 야간 마라톤 대회. 어둠을 뚫고 수많은 참가자들이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대회 도중에 구급차가 등장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대회 참가자들이 온열 질환을 호소하면서 쓰러진 겁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구급차와 회복지원 버스 등 10여 대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지만 1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9명이 현장에서 수액을 맞는 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남시와 소방당국이 주최 측에 마라톤 대회 중단을 요청해 행사는 조기 종료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최 측이 준비한 음료가 부족해 마시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컵으로 그냥 이렇게 조금씩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고 또 물을 미스트라도 좀 뿌려주는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은 좀 준비가. 행사 영상이 올라온 인터넷 게시물에도 야간 대회인데 조명이 부족했고 경로가 좁은데도 너무 많은 참가자들을 받아서 혼잡했다는 등 미숙한 운영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하남 조정경기장 일대 10km를 뛰는 행사에는 10,000명가량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회가 시작된 저녁 7시쯤 하남의 당시 기온은 31.4도로 지난달 31일부터 2주 넘게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올여름 찜통더위로 녹조까지 극성입니다. 중청 지역 상수원인 대청호 등에 올해 첫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서 식수 안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폭염이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녹조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짙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소양호가 녹색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대청호는 쓰레기와 녹조가 뒤엉켜 말 그대로 엉망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쓰레기 유입이 늘어난 데다 찜통더위까지 이어지면서 녹조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6일에는 대청호와 보령호에 올해 첫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경계 단계는 남조류 세포수가 1ml에 1만 세포 이상일 경우 내려지는데 대청호는 이미 지난 12일 기준 8만 세포를 넘었고 보령호는 6만 세포에 육박했습니다. 문제는 녹조가 수중 생태계는 물론 식수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즉각 취수원 쪽으로 녹조가 흘러들지 못하도록 녹조 차단막을 설치하고 녹조 제거선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우리가 녹조를 빨아들여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녹조만 흡입을 하고 그냥 불로 배출되고. 환경부는 이미 지난 봄부터 녹조 중점 관리 방안을 마련해 대응에 나섰지만 이례적인 폭염에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녹조 제거선을 확대해 배치하겠습니다. 녹조 제거선을 작년 18대에서 올해 총 35대까지 늘려 취수원 주변에 배치해서 취수원 관리에 안전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녹조도 폭염과 함께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찜통더위로 힘든 상황에서 수돗물 안전까지 위협받을 경우 주민들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식수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특공대나 도서 상간 지역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이 업무 특성상 쉬고 있을 때도 대기 태세를 유지했다며 초과 근무 수당을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600명 넘는 현직 경찰관들이 참여했는데 소송 참여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초과 근무 시간에 상한선이 없는 현업 공무원입니다. 업무 특성상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게 일한 만큼 시간외 근무 수당이 나옵니다. 경찰은 쉬고 있을 때 112 신고 출동 이력이 있으면 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용해 왔는데 최근 일부 경찰관들이 여기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쉬고 있어도 사실상 대기와 다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현행 수당 제도에 이 부분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경찰 근무 규칙에서는 대기를 치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시간 근무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근무 형태의 일종으로 분류합니다. 휴무, 비번, 휴게 시간 등 쉬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도서 산간 지역 근무자들이나 특공대원들은 이번 휴무날에도 대기 상태나 마찬가지였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근무 인원이 적어서 혹은 임무가 생기면 반드시 출동해야 해서 쉴 때도 대기 근무나 다름이 없었지만 수당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더 치안에 공백이 없어야 돼 까고 하는 그 시간대 3시간을 제하고 심지어는 13시간을 제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돈을 안 주고 단 너 출동하면 돈 줄게라는 논리인데 그 24시간 당직 근무할적에는 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걸 대기하고 파출소에서 대기하는 거거든요.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 600여 명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억대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관들이 초과 근무 수당과 관련해 처음으로 내는 단체 소송인데 경찰직협은 추가 참여자들을 모아 2차 소송도 낼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인터넷 설치 기사가 회사의 업무 배정 시스템 문제를 언론에 알렸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측은 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회사 이미지를 손상했다는 입장인데 업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징계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대형 통신사 자회사 소속인 인터넷 설치 기사 A씨. 통신사 고객들의 집을 방문해 인터넷과 TV,
전화 등을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12건의 작업이 배정되는 등 시간 내 처리하기 힘든 양의 작업이 할당된다며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한 집당 진짜 빠르게 한다고 하면은 3, 40분 보통 소요가 되고, 그렇게 많은 건수가 있다 보면은 저희가 어쨌든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고객에게 이제 최우선 서비스를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보도가 나가자 회사는 기사에 나온 업무 일정표 사진과 전산 시스템을 비교해 A씨를 찾아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오셔가지고 상담이라고 했나 뭐 그런 식으로 오셨는데 기사 내용 때문에 왔다고 이제. 결국 지난 5일 A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사측은 A씨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업무 배정만 한 번에 됐을 뿐 1시간 안에 12건을 모두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며 방문 시간은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업무 일정표를 유출해 회사의 정보보호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합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반발합니다. 고객들은 배정된 시간에 방문하는 것으로 아는 만큼 시간 조정이 쉽지 않아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는 이제 저는 4시에 예약을 했는데요. 이제 그때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외출을 하거나 이제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업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제보를 이렇게 처벌하는 게 타당한지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한 징계를 내리려면 영업비밀이나 정보가 중징계를 내릴 만큼의 가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공익적 제보인 경우에는 징계 양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A씨는 회사를 향해 징계에 앞서 근본적인 업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라는 요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직후 작심 발언에 나선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올해 초에 협회에 이미 다양한 문제의식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4 용지 13장 분량의 건의서를 통해서 턱없이 부족한 포상금과 부조리한 선후배 문화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천재소녀로 불린 안세영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7년 역대 최연소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발랄한 춤 세레머니는 온라인을 달궜고 말끝마다 언니를 찾던 앳된 모습도 풋풋했습니다. 언니들이랑 놀다 보면은 그 요즘 유행하는 거 따라한다고 막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겸손이 최고니까 겸손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15세 시작한 선수촌 생활은 외로움과 불편함을 넘어 부조리했습니다. 안세영은 올해 초 A4 용지 13장, 무려 15,000자 분량의 건의서를 써서 협회 측에 공유했습니다. 진천은 학생 선수가 혼자 버티기엔 너무도 외로운 곳이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국가대표 선수인데 본인 방 청소와 빨래는 직접 해야 하지 않나. 막내로서 어디를 나가야 하면 단체 대화방 대신 1번부터 끝번까지 개인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등 대표팀의 잘못된 선후배 문화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또 아시안게임 2관왕에 세계선수권까지 처음 우승했는데 특별 포상금은 1,300만 원. 다른 종목이 협회에서만 몇 억을 받는 동안 무릎을 잃고 얻은 포상금이 1,000만 원 정도라며 이게 최고 성적 선수단에 대한 최고 격려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선수 자율성이 없는 후원사 장비 사용과 상한선이 정해진 계약금과 연봉 제도 등 다양한 문제의식도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세영 선수 부모는 이 내용을 들고 2월 협회와 스폰서 관계자 등과 만나 3시간 반 면담했습니다. 온전히 재활과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골자였는데 협회는 엿새 뒤 내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고 느낀 안세영은 파리 금메달 직후 협회 시스템 전반을 비판하는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안세영은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을 하자는 게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시스템을 진솔한 대화로 만들어보자고 손 내밀었습니다. 협회는 안세영 얘기를 듣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 포인트라며 조만간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전 프로야구 투수 출신 장원삼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장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어제 낮 1시 20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장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넉 달째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같은 달 발표에서 내수가 부진하다고 평가하며 올해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해 여전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8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 제조업 호조세에 설비 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한 건 지난 5월 이후 넉 달째입니다. 하반기엔 고금리 고물가가 완화하면서 실질 임금이 늘고 방한 관광객 증가와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같은 달 보고서에서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낮은 증가세에 그친 가운데 투자도 둔화하는 등 내수가 부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물가와 경기 상황에 비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내수 회복은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석 달 만에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물가 상승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경우 내수 회복이 더욱 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이 4개월 연속으로 50%대 성장을 보인 데 힘입어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2분기 소매 판매는 승용차와 의복,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줄며 1년 전보다 2.9%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설비 투자도 0.8%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 안정 기조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내수 보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한 지 50년이 다 돼가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고준위 방패장 없이 임시 방편으로 떼어왔습니다. 몇 년 뒤부터는 그 임시시설도 차례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돼서 이른바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위기의 목소리가 커졌는데 해결을 위한 첫 문턱인 특별 법안 마련이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지금까지 18,600톤 넘게 쌓인 사용 후 핵연료. 원전 작업복 등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달리 강한 방사능을 내뿜는 이 고준위 폐기물은 전용 시설 없이 각 원전 부지 내 저장 수조에 임시 보관돼 왔습니다. 그런데 원전 가동 시기에 따라 임시 수조의 용량도 거의 다 차 한빛 원전은 2030년, 한울 원전은 2031년, 이후 다른 원전도 차례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를 지하 500m에 영구적으로 묻어두는 고준위 방패장 건립이 필요한데 지금 시작해도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완성까지 최소 37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돼 본 시설 건립이 추진돼도 20-30년 정도는 또 다른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조만간 이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저장소를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식 저장 시설을 지어서 그 건식 저장 시설을 옮겨놓고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준위 방패장 건설의 첫 걸음은 관련 특별 법안 마련인데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기대가 모아졌지만 근본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할 수 없고
원전 부지의 사용 후 해결료 반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원전 지역 주민은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임시로 설치하는 건식 저장고가 영구 저장 시설이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지 내 시설 용량과 시기별 일정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22대 국회는 오는 19일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 4명이 올린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법안은 회의 내용에 오르지 않는 등 삐걱거리는 조짐이 보여 또다시 공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8월 18일 오늘은 쌀의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 소비가 계속 줄면서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정도인데요. 농식품부와 유통기업들이 쌀 소비를 살리기 위해 한마음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은 쌀의 날입니다. 우리 주식인 쌀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 제정되어 올해로 10번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쌀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약 56.4kg, 4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이 확산하고 외식 문화가 변화하며 쌀 소비가 줄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까 좀 탄수화물은 줄이고 라면이라든지 쌀을 제한 음식을 대체하는 상품들이 맛있게들 나와가지고 쌀을 소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쌀 한 톨이 시중에 나오기 위해서 농부의 손이 88번 거쳐야 한다고 해서 8월 18일을 쌀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떨어지는 이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유통기업들도 함께 발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식품기업들이 주목한 것은 쌀로 만든 과자나 면 등 가공식품입니다. 지난해 식품업계가 사용한 가공용 쌀은 약 82만 톤, 2022년의 70만 톤보다 무려 18.2%가 늘었습니다. 최근 햇반을 기반으로 한 단백질 제품까지 나오면서 제품군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밀가루처럼 바로 가루로 사용할 수 있는 품종 가루쌀 사용 촉진에 나섰고 라면, 볶음면부터 피자와 빵, 만두까지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농협도 쌀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범국민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통해 5만 톤 규모의 쌀 신규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은 밥심 하나로 오늘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쌀이 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농협은 범국민 아침밥 먹기 등 대대적인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주식 쌀, 우리의 귀중한 쌀을 지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마음으로 나섰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식량과 연료 등 보급품을 실은 러시아의 무인 우주선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했습니다.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는 러시아와 미국 승무원 7명과 2달 넘게 발이 묶인 보잉 스타라이너 우주비행사 2명이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주선의 보급 물자는 3톤 분량으로 식수와 과일, 커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주선은 6개월 뒤 쓰레기를 싣고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영국 런던의 문화예술 전시공연장 서머셋 하우스에서 현지 시간 17일 정오쯤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고가 사다리차 등 소방차 20대와 인력 120여 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건물의 연식과 구조 때문에 초기 진화가 어려웠으며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소방당국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서머셋 하우스 측은 직원과 방문객을 포함해 인명피해는 없었다면서 불이 난 서쪽 건물은 주로 사무공간이고 미술작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템스 강변 워털루 다리 근처에 있는 서머셋 하우스의 현재 건물은 240여 년 전에 지어졌으며 북쪽 건물에 있는 코톨드 갤러리는 고흐의 자화상을 비롯해 만의 세잔 등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신입 독립기념관장 취임식을 앞두고 광복회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행사 시작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광복회 회원들은 김 관장이 뉴라이트 인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김 관장은 먼저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며 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비방한 적이 없고 독립정신을 선양하는 일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일본의 식민지 강점을 합리화하고 옹호했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지금 광복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뒤 김영석 관장의 사퇴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공포를 해주고 이 인사가 철저히 잘못됐다는 것에서 철회하라 이게요.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선양단체, 야권 등의 잇따른 광복절 경축식 불참 선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탈락한 것에 대한 이 광복회장의 몽리에 불과하다며 철회 요구는 말이 안 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연 시각, 광복회와 독립운동단체들은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별도로 광복절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광복회가 연 별도 기념식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정권의 역사 쿠데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일본과 친일 뉴라이트에게 넘기려는 모든 음모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 선열에게 사죄하십시오. 여당은 이 같은 야권의 불참 행태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 선동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불참하셔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나라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선 두동강난 광복절을 시작으로 역사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3도로 28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습도가 높아서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한낮에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꽤 심하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쪽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3도, 대전은 27.1도, 부산은 27.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 대전은 34도, 안동도 3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 처서가 낀 이번 주에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고요. 더위 속에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일 아침에 보내드린 뉴스 스타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